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인문도시 강좌 시리즈 제임스 조이스와 더블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조이스는 1900년대 초에서 1930년대 말까지 작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유럽 문예사주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모더니즘이 발흥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조이스가 남긴 4편의 걸작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스, 피네건의 경야는 모두 의식의 흐름이라는 모더니즘의 서사적 기법이 투영된 작품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4편의 걸작이 모두 더블린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이스는 1904년 더블린을 떠나 디아스포라적 삶, 즉 유럽의 곳곳을 떠돌며 이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의 이야기 주제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도 더블린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스는 더블린을 일컬어 대영 제국 두 번째 도시, 거의 베니스의 3배에 육박하는 도시, 유럽의 수도란 말로 아일랜드 제1의 도시 더블린을 부각시켰습니다. 조이스에게 더블린은 품속에 간직한 빛바랜 사진과도 같아서 그의 기억 속에서 환기되는 내밀한 추억이자 사연이었습니다. 도시를 인문학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도시를 특징 짓는 공간 구조의 지리적 특성을 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역사, 문화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조이스의 더블린 4부작 중 율리시스의 작중인물 스티븐과 블룸이 1904년 6월 16일 하루 거닐었던 더블린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작중인물이기도 하죠. 이 더블린 시내 지도는 조이스의 더블린 서사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을 위해 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문지리적 차원에서 더블린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더블린이란 도시를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저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차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테로토피아란 말 자체는 다르다라는 헤테로와 장소라는 토피아가 결합된 말로 다른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코는 어떤 장소 혹은 지역을 상이한 공간의 시스템 혹은 상이한 공간의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 장소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반전통적 장소, 기존 전통적 장소의 역상, 즉 카운터 이미지이자 기존 전통적 장소에 대항하는 대립적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으로 경험되는 것과 다른 전통적 경험 너머에 있는 환영, 즉 새로운 현실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유물이 공존하고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대적 의미가 병치되는 공간이란 것이죠. 이 밖에도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예시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망자들의 생전 사회적 지위를 새긴 공동묘지의 묘비명들은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이것을 마치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로 인식시키는 관념적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극무대야말로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들이 모순적으로 병치되는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인 곳입니다. 자, 그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시공간 1900년대 초 더블린에는 어떤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1900년대 초 더블린 지도입니다. 빨간색 네모 상자로 표시한 곳이 스티븐이 머물거나 방문한 곳이고요.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그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물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성장소설이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스티븐의 이러한 이동 경로는 그의 각기 다른 나이대에 발생한 것이지만요. 먼저 살펴봐야 될 공간은 더블린 캐슬입니다.
더블린 캐슬은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수백 년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 통치하는 데 있어 핵심 권력기관이었죠. 물론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더블린 캐슬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싸웠던 찰스 스튜어트 파넬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더블린 공간 구조의 의미층위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기랑 관계였던 더블린 캐슬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런글로 중학교 재학 시절 스티븐이 파넬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맞이했던 것이라든지 파넬의 정치적 몰락과 그의 죽음이 스티븐에 붙인 사이먼 데달러스에 의해 애도되는 것 등이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을 압살해왔던 더블린 캐슬의 존재가 의식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블린이라는 공간이 구조적으로 의미하는 것에서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은 오코넬 길입니다. 원래 색필 길이라고 불렸던 이 길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다니엘 오코넬의 이름을 따서 오코넬 길로 불리게 되었죠. 이 오코넬 길이 리피강 북쪽에 있는 더블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습니다. 자본주의 상품 문화에 침입되었을 이 번화가는 상품의 환등상을 보여주는 모더니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번화가의 이면에 있는 더블린 빈민가는 상품과 소비주의로 대표되는 모더니티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더블린 시계 안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궁핍이 지배하는 공간과 다른 한편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쇼핑객들로 부볐던 오코넬 길과 같은 공간이 공존했습니다. 오코넬 길을 걸었던 쇼핑객들은 오전에는 쇼핑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더블린 거리 산보에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웠던 궁핍의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더블린 홍등과 몬토가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의 텔버길과 가디너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여인의 몸이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현시되었던 공간이었죠. 몬토라는 이 공간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성을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더블린 빈민층 여성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화된 여체의 환등상이 만화경처럼 펼쳐졌을 이 몬토란 공간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2장에서 여인의 육체를 갈구하던 스티븐이 서 있었던 공간이었죠. 아마도 가디너 길쯤 어딘가를 거닐었을 스티븐과 자신의 육체를 팔고자 그에게 접근했던 춘부와의 조우를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차도 한가운데 미동도 않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발목까지 늘어진 긴 핑크색 야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한쪽 손을 그의 팔에 대고는 그를 못 가게 막았다. 그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말이다. 스티븐의 이 춘보와의 육체적 교감은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그녀에게 내맡긴 채로 그녀가 다정하게 벌린 입술의 은밀한 흡입력 말고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적어도 이 몬토라는 공간은 더블린 사람들, 나아가 모든 아일랜드인들의 영혼을 검열했던 가톨릭 종교 권위주의 권력이 행사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몬토라는 공간은 가톨릭 종교 권위주의의 실천윤리인 금욕주의가 실천되었던 가톨릭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모순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이기도 했죠. 바로 이 몬토는 가톨릭 종교주의의 공간 속에 이질적으로 존재했던 공간, 바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3장에서 스티븐이 가톨릭 금욕주의 계율, 육체적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기 위해 찾았던 성당은 지금의 처치길이 있는 대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이었습니다. 제3장에서 육체를 탐닉한 자의 운명, 지옥불에 떨어지는 환몽에 시달린 스티븐은 길 가던 여인에게 근처에 예배당이 있는지를 묻고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요, 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수음 말이냐 얘야, 다른 사람들과요. 여인과 말이냐 얘야,
예 신부님. 더블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정치 권력이 더블린 캐슬이었다면 이 가톨릭 성당과 예배당은 더블린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검열한 문화 권력이었습니다. 가톨릭 금욕주의 윤리의식은 또한 가톨릭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더블린 사람들의 마음에 주입되었습니다. 제3장에서 가톨릭 예수회 소속 벨베디어 고등학교 여선생 아널 신부가 스티븐과 그의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설파한 금욕주의 교소리야말로 육체적 욕구라는 인간 본질의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적 이상주의에 함몰된 가톨릭 종교 원리주의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 교솔에서 아널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구덩이에서 불결한 자들과 문란한 자들은 그들이 만끽한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나는 추악한 육체적 쾌감을 기억할 것이다. 그 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상기하며 그들 자신들, 그들이 지은 죄를 혐오할 것이다. 억청만겁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운명을 선고받은 영혼에게 살아생전 탐닉했던 저러한 모든 쾌감은 얼마나 비참해 보일 것인가. 말초적 감각의 자극을 위해, 육체적 안락을 위해, 쓸데없는 명예를 위해, 귀금속 몇 조가리를 위해, 이승에 추잡한 것을 위해 천국의 기쁨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얼마나 붕괴하고 노발대발할 것인가. 다시 더블린 지도에서 황갈색 길쭉한 원으로 색깔이 입혀진 당시 더블린 번화가로 되돌아가 봅시다. 지금의 리피 북쪽 오코넬 길과 헨리 길로부터 리피강 남쪽 그랩튼 길로 연결되는 이 상업지구에는 각종 쇼핑몰과 고급 의상, 가구, 여성용 액세서리, 귀금속 상점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었던 브라운, 토마스, 스위처스, 가구 포목 전문점이었던 밀러 앤 베티, 식품점 알렉스 핀들러터, 의류 전문점 포레스트 앤 선스, 여성 액세서리 부츠 전문점 로버트, 여성 모자 전문점 그레이엄, 귀금속 전문점 에드몬드 존슨, 이 밖에 다수의 여성복 전문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 문화 모더니티는 스티븐의 반금욕주의적 반가톨릭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9세기 프랑스 문인 보들레르는 현대인들의 삶을 그린 화가라는 책에서 모더니티 상품 문화를 체현하는 요소로 삼복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빼곡히 메운 쇼핑몰과 상점, 백화점 등 도시의 스펙타클을 구경하는 쇼핑객, 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그들을 보들레르는 삼복액이라 칭했죠. 보들레르는 이 삼복액이란 말을 도시적 삶이 체현하는 모더니티를 경험하는 불특정 도시군중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분명 리피 강북과 강남, 오코넬 길과 크랩튼 길을 오갔던 스티븐은 보들레르적 의미의 삼복액이었죠. 그러나 스티븐은 금세 없어지고 마는 일시적인 우연적인 패션물,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과도 같은 현대인들의 삶의 현재성, 즉 모더니티에 함몰된 삼복액은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은 육체적 감각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현실을 왜곡하는 가톨릭 종교주의, 이상주의에 맞서 헤테로토피아적 다른 공간을 꿈꾸는 몽환자이자 보들레르식의 댄디였습니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댄디, 그러나 인간의 또 다른 현실, 육체성을 현실로 맞이하는 반문화적 대항과 저항의 댄디가 바로 스티븐입니다. 시문의 기적을 꿈꾸는 스티븐이 여체를 희구하는 것은 새로운 곳을 마주한 어린아이가 신기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동물적 황홀경의 상태로 바라보는 예술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격렬에 가까운 신경조직의 충격적 동반된 예술적 에피파니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의 예술적 에피파니는 가톨릭 영혼 육체 이원론 넘어 인간의 새로운 현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문화비평가 스달은 가톨릭 금욕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금욕주의는 의지를 갖고 이상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몸을 수련하는 곳, 몸이 욕망하는 것의 자발적 극기이며 이것은 신과 교감하기 위한 정신적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함이다. 금욕의 실천은 수면, 음식, 말, 성관계를 자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금욕에는 신체적 불편과 고통을 가하는 것과
아주 의미 있는 종교적 귀의와 예배, 독단에 대응하는 겸손과 복종을 소중히 여겨 독단을 자제하는 것, 물질적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세속적 소유를 거부하는 것이 있다. 금욕주의가 함축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이원론이다. 스티븐이 몬토에서 경험한 세속적 환희, 즉 그의 에피파니적 육체적 희열은 영혼과 몸, 이성과 감성이라는 이원론적 위계체계의 전복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청년 더블린 삼복의 스티븐의 댄디즘은 아름다움은 상상력에 의해 관조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상력은 감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 시리즈 더블린과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